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죽은 사람의 표정을 연습합니다. 입꼬리는 정확히 15도, 눈빛은 감정을 지운 채 맑게. 그래야만 이 집안의 공기를 간신히 들이마실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재벌가의 신데렐라라고 부르지만 내 발등에는 유리 구두 대신 피가 통하지 않는 은색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장식품이야. 먼지가 앉지 않게 숨만 쉬렴. 시어머니가 내 귓가에 독처럼 뱉었던 그 첫마디를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전 10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티타임은 전쟁터보다 잔인합니다. 시어머니, 한 여사는 백자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핀셋처럼 내 옷차림과 손톱 끝을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아, 어제 내 친정어머니가 보낸 반찬은 다 버렸다. 우리 집안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냄새가 나더구나. 앞으로는 그런 천박한 배려, 정중히 거절한다고 전해라. 나는 찻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튀었지만 고통을 느낄 틈도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정성을 냄새라고 표현하는 그녀의 우아한 목소리.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짓말. 나는 어제 밤새 그 반찬들을 숨겨두고 몰래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진혁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며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낯선 향수 냄새와 붉은 자국.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질문은 곧 반항이었고, 반항은 파멸을 의미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오늘 또 괴롭혔어. 적당히 맞춰줘.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진혁의 무심한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를 지켜주겠다던 결혼 전의 약속은 이미 화려한 예물 박스 속에 갇혀 질식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등을 돌리고 누워 어둠 속에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너머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새벽 1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후계자도 못 낳는 장식품은 자리를 너무 차지해. 사고로 처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 진혁의 낮은 대답.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지쳤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가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 나를 처리하겠다는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인간이 아닌 수명이 다한 기계 부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호화로운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오늘 오후에 별장에 가서 좀 쉬다 오렴. 운전기사 붙여줄 테니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와. 바람을 쐬러 가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라는 선고였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연습하지 않은 진짜 나의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별장보다 서재에 있는 그 파란색 파일이 더 궁금한데 같이 봐도 될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쥐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언급한 파일은 이 가문의 모든 비자금과 추악한 뒷거래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장식품으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색 족쇄를 풀 수 없다면 그 족쇄로 그들의 목을 조르기로 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는 안 될 겁니다. 이제부터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제가 될 테니까요. 나는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내 안의 두려움은 거대한 분노의 불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 황금빛 감옥의 문을 내 손으로 부수고 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숨긴 추악한 침묵을 세상의 가장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통역해 줄 것입니다. 방 안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는 순간 억눌렀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늑골을 때리는 진동이 손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물은 사치였고 감정은 약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한 여사가 내뱉은 사고로 처리하겠다는 말은 내 영혼에 새겨진 은세, 족쇄를 끊어내는 예리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나는 화장대 안쪽 이중 바닥을 열어 숨겨두었던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산 3년 동안 내가 수집한 유일한 생존권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 여사의 히스테릭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는 악에 바친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응시했습니다. 창백한 낯빛 아래로 서늘한 결의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장식품으로 여겼던 그 오만함이 역설적으로 나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형처럼 앉아있는 내 귀가 열려있고 내 눈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나는 태블릿을 켜고 가문 소유의 자선재단 회계 자료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기부의 상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줄기가 뻗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가문의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썩은 토양 위에 세워진 신기루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문 열어. 당장. 남편 진혁의 거친 목소리가 문 밖에서 울렸습니다. 조금 전 어머니의 뜻에 동조하며 나를 버리겠다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꾸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진혁은 들이닥치듯 방으로 들어와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살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파란 파일이라니. 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예전이라면 무서워 고개를 숙였겠지만 이제는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비겁한 영혼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통역되었습니다. 당신이 어젯밤 어머니 서재에서 했던 말 다 들었어.
나를 사고로 처리하겠다고. 그게 당신이 선택한 마지막 사랑이었니? 진혁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입을 번긋거렸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전해. 별장으로 가는 기사는 필요 없다고. 대신 내일 오전 10시까지 그룹공익재단에 이사회 명단을 수정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 내 이름을 그 명단 가장 윗자리에 올리는 걸로 말이야. 진혁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장식품처럼 보이던 연한 핑크색 드레스는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가장 짙고 날카로운 핏의 검은색 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들한테 나는 죽여야 할 먹잇감이었겠지만 미안하게도 나는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먹고 자란 괴물이 됐어.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해. 나를 건드리는 건 이 가문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는 것과 같다고. 진혁이 방을 나간 후 나는 홀로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한 여사는 서재문을 걸어 잠근 채 누군가와 긴박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닫힌 문 앞에 서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이 집안에서는 가장 잔인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법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왕관을 쓴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 태양이 떠오를 때쯤이면 이 화려한 대저택의 주인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결심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나는 그 강물을 피로 물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간 후 거실에 흐르는 정막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고 내가 직접 설계한 전장이었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통화 소리를 들으며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데이터들을 무기로 바꿀 시간입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사는 동안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기록했던 나의 수첩.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언어적 암호들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계획은 정교하고 치명적이어야 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가 가장 신뢰하는 가문의 금고지기이자 공익재단 사무국장을 포섭하는 것. 둘째, 내가 확보한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언론에 흘려 가문의 주가를 흔드는 것. 그리고 셋째, 남편 진혁을 어머니로부터 고립시켜 나의 충실한 정보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려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가장 먼저 가문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오랜 충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내가 은밀히 수습해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변호사님, 3년 전 그날 밤의 블랙박스 영상이 제 클라우드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제 사무실로 오시죠. 다음은 언론이었습니다. 나는 익명 계정을 통해 재벌가 내부의 은밀한 사치와 비자금 세탁, 경로가 담긴 사진 몇 장을 대형 언론사의 제보란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지만 곤줄인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쌓아 올린 고결한 가문의 이미지는 내 손가락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방패였지만 이제 그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나의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로 다시 나갔을 때 시어머니,
한 여사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함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살짝 떨리는 눈꺼풀과 거칠어진 호흡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뼈가 담긴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 뉴스 보실 때 혈압 조심하세요. 제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 미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거든요. 한 여사는 내 손목을 부러뜨리듯 움켜쥐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감히 내 친정 식구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는 거니? 내가 시작한 이 불장난에 내 가족이 먼저 다 죽을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가족요? 어머니가 이미 지난달에 저희 아버지 공장을 부도내셨을 때 제 가족은 죽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 남은 건 이 도끼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협박은 그만두시죠.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사고로 처리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세상을 사고로 처리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 집안의 모든 금기든 진실을 쥐고 흔드는 집행자입니다. 잠들기 전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이제 족쇄는 내 손에 들려 있어. 그들을 묶는 건 내 몫이야.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내가 곧 터뜨릴 불꽃놀이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계획은 완벽했고 승리의 확신은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폭풍의 눈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언론사에 뿌린 미끼는 정확히 작동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우리 가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겁에 질린 채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설계대로, 나의 통역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향취가 코끝에 닿으려는 찰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비수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비명도 남편의 비굴한 무릎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의 친동생 서준이었습니다. 오후 2시 집안의 가사 도우미가 건넨 태블릿 속에는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서준은 차가운 지하실 의자에 묶인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익숙한 남자의 구두가 보였습니다. 남편 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비열하게 웃으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가 똑똑한 건 알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너무 우습게 봤어. 어머니가 그 파란 파일을 순순히 내 눈앞에 흘렸을 것 같아. 그건 처음부터 너를 시험하기 위한 가짜였어. 내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가 확보했다고 믿었던 비자금 장부, 파가, 변호사를 협박했던 그 데이터들이 모두 시어머니가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습니다. 시어머니 한 여사는 내가 반격을 시작할 것을 미리 알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동생을 인질로 잡은 채 나를 허상의 승리에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한 여사가 우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짜 파란색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내 발 앞에 던지며 조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장식품이 주제를 모르고 움직이면 폐기 처분되는 법이란다. 내가 언론에 뿌린 그 가짜 자료들, 명예훼손으로 너를 감옥에 쳐넣기에 딱 좋은 증거가 되겠더구나. 그리고 내 동생, 그 아이의 목숨값으로 그 입을 닫겠니?
나의 완벽했던 계획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들을 통역한다고 자만했지만 정작 그들이 내뱉은 침묵 뒤의 거대한 함정은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신음소리가 담긴 영상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자괴감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 진혁은 나를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라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안 해도 처남의 목숨도 도구로 쓰는 괴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서준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나는 결국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은색 족쇄를 풀려던 나의 손에는 이제 더 무거운 사슬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내 머리채를 움켜쥐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오전 기자회견장으로 가거라. 모든 것은 내가 가문의 돈을 탐내버린 자작극이라고 발표해. 그렇지 않으면 내 동생은 영영 햇빛을 보지 못할 거다. 나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모든 복수의 탑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진짜 파란색 파일 틈새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필체가 아닌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여사가 평생을 숨겨온 이 가문의 근간을 뒤흔들 마지막 금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승리 선언 뒤에 숨겨진 단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 나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당신이 내 동생을 건드린 순간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니까. 절망은 다시 한번 도끼 어린 변수가 되어 나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내 시선은 유언장 초안의 마지막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영이에게는 단 한 주의 주식도 상속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 아들 진혁의 생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듯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남편 진혁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했는지, 왜 가문의 명예에 병적으로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진짜 혈통인 나를 그토록 경계했는지.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아니라 가짜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찬탈자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비웃던 한 여사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깨닫고 급히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내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움켜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한 여사님, 당신의 그 우아한 기품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남의 자식을 훔쳐 세운 모성애였나요?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가문의 품격이 사실은 거대한 사기극이었군요. 한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며 실룩거렸습니다. 닥쳐, 그건 조작된 거야. 죽은 영감이 치매에 걸려 헛소리를 쓴 거라고. 나는 비웃음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공포의 주체는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통역해냈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목숨을 쥐고 나를 협박했지만 나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핵폭탄을 쥐고 있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끝날 일이죠. 진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위해 처남까지 지하실에 가둔 그 충성심이 순식간에 당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곧장 전화를 걸어 지하실에 있는
진혁을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화면 너머 진혁은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마음 정했어. 기자회견 가서 뭐라고 할지 연습은 끝났고.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진혁 씨, 지금 당장 서준이 풀어주고 집으로 와. 안 그러면 당신이 평생 어머니라고 믿었던 여자가 당신 진짜 친엄마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추악한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테니까. 진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과 동시에 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내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는 소리가 거실의 대리석 바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초라한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서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당신은 감옥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돈, 명예, 그리고 그 가짜 아들까지 전부 내가 뺏을 거거든. 나는 무너져 내린 한 여사를 내려다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가짜들에게 빼앗겼던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의 권리를 되찾는 성전이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고 이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안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통역하는 자가 아니라 그 비밀을 집행하는 심판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던 찰나 거실의 커다란 전면창이 깨질 듯한 굉음과 함께 남편 진혁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서준의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무너질 줄 알았지만 나의 통역은 인간의 광기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진혁은 한 여사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죠. 저 여자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죠.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이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인데. 진혁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누려온 그 모든 특권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넋이 나간 듯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 진혁아. 저 여자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소설을 쓰는 거야. 저 입을 막아야 해. 저 입만 막으면 아무도 몰라. 그 순간 진혁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의 눈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포식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날카로운 나이프를 집어들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왜 그랬어? 그냥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 다 행복했잖아. 왜 굳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우리 모두를 죽이려 들어?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교묘한 세뇌와 진혁의 비틀린 욕망이 결합하여 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진실을 묻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를 기세였습니다. 나는 다급히 서준의 행방을 물었지만 진혁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서준이, 그 녀석은 이미 내가 처리했어. 이제 증거는 없어. 너만 사라지면 이 집안의 비밀은 영원히 묻히는 거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동생이 나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시작한 복수가 결국 내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독처럼 퍼졌습니다. 한 여사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봐라, 서윤아. 진실은 힘이 없는 자가 만지면 화를 입는 법이란다. 너는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 너와 내 동생은 이 가문의 비료가 될 뿐이야. 나는 절망했습니다. 동생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진실을 밝히고도 악을 처단하지 못한 무력감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조명들이 나를 비웃는 괴물의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진혁이 칼을 높이 쳐들었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황금빛 감옥에서 나가는 길은 오직 죽음뿐인 것 같았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채 가장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진혁의 칼날이 내 목 끝을 겨눈 순간 정적을 깨고 거실의 대형 스크린이 스스로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서준이 경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미리 매수했던 가문의 보안 팀장이 진혁의 범죄 현장 녹취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혁아, 그만 멈춰. 이미 다 끝났어. 스크린 속 서준의 목소리에 진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렸던 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진혁이 스스로를 후계자라 칭하며 살인을 예고했던 그 광기 어린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서준이를 죽였다고 믿게 만든 것, 그게 내 마지막 통역이었어. 당신이 가진 그 밑바닥의 잔인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유인책. 나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가짜 혈통, 남편의 살인 미수, 그리고 가문의 추악한 비자금, 세탁 경로가 실시간 댓글창을 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너 인연, 감히 우리 가문을. 한 여사가 나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그 순간 집안의 대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진혁은 칼을 떨어뜨리고 허망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왕관이 사실은 썩은 고철 덩어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관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자신을 영원한 나락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은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무너진 그들 사이를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한 여사가 경찰에 끌려가며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분노를 통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패배자의 소음일 뿐이었으니까요. 나는 현관 앞에서 나를 기다리던 서준을 껴안았습니다. 동생의 체온을 느끼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의 빛 아래 강제로 세워두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재벌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3년 전 은색 족쇄를 차고 들어왔던 이 집에서 나는 이제 그 족쇄를 녹여 만든 열쇠를 손에 쥐고 나갑니다. 진실은 아팠고 과정은 처참했으나 결국 나는 이 침묵의 제국을 무너뜨린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 화려하던 대저택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이 도시의 태양으로 군림하던 가문은 한 여사의 가짜 혈통 폭로와 진혁의 살인 미수 사건으로 이내 단 며칠 만에 싸늘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그들의 추악한 이면을 보도했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내 짐을 챙겼습니다.
화려한 보석도 명품 가방도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챙긴 것은 오직 내 이름이 적힌 여권과 서준이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담았던 작은 녹음기뿐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감옥이었고 전쟁터였으며 동시에 나를 가장 강인한 인간으로 단련시킨 용광로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울 앞에서 죽은 사람의 표정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누구의 강요도 아닌 오직 나의 의지니까요. 대문을 나서기 전 나는 바닥에 버려진 은색 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결혼 기념일에 가문의 상징이라며 채워주었던 그 족쇄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워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내 삶을 올가매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집 밖에는 서준이가 밝은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건강한 미소를 보며 나는 비로소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을 서로의 온기로 통역하며 우리는 그 지옥 같았던 성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재벌가 며느리 서윤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된 침묵을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진실을 언어로 만들어내는 자유로운 통역사로 돌아왔습니다. 나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짜들에게 빼앗겼던 내 시간을 되찾고 내 목소리로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오직 내가 직접 써 내려갈 눈부신 진실만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